229페이지. (1번) 정책 의제 설정은 정책 목표와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정부 정책, 정부로 귀속화된, 문제가 귀속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비교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정책 결정이죠. 콕과 엘더가 주장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순서는 바꿔졌죠? 쌤, 사회적 문제 다음에 사회적 이슈죠. 공식 의제는 이제 제도 의제 또는 정부 의제 이걸 말하는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의제, 어떤 사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계에 따른 문제를 의미한다. 아닌데, 공식 의제는 우리가 공증 의제를 말한다 그랬죠. 다시요. 미안합니다. 공증 의제 또는 이런 걸 체제 의제, 공식 의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공식 의제는 어떤 걸 공식 의제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공식적으로 들은 의제니까 거기같이 어떤 사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정부 고려, 정책적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공증의제라고 그랬죠. 공증의제. 자, 공식의제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제도, 여기는 체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누가 이야기하는가? 정부 관료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여기는 공정들이, 사람들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공정의제, 체제의제, 그 다음 거기 여기는 이제 정부의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공식적이다, 제도에 들어왔다, 정부에 들어왔다, 정부 의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공정의제고 체제의제라고 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도, 정부, 공식, 정책 이런 말을 쓰고, 누가 인식하는가, 누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관료들이. 여기는 누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누가 정부가 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들. 그렇죠? 다시요. 정부가 했으면 하는 건데 여기는 누가 생각하는 거?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정부 관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정책 의제 설정 모여서 내부적 균형은 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정 의제와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맞죠? 이거 맞고, 콕과 로스가 유용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 사회 문제, 정부 문제, 공정 의제 순서로 전개되는 건 동원형이다. 그렇죠? 사회 문제가 정부제로 갔다가, 자, 원래 공정의제가 정부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정부제로 갔다가 공정의제로 가는 것, 그렇죠? 이건 동원형이라고 그랬죠. 뭘 통해서? PR을 통해서, 그렇죠? 콕과 로스가 제시한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서 외부 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맞죠? 콕과 로스가 제시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내부 접근형은 고위 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 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 수준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 다각종 PR에 들어가면 동원형이죠. 동원형. 콕과 로스가 제시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외부 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걸 요구하며 정부 이건 맞고, 콕과 로스가 제시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내부 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일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정책 등에서, 그러니까 대중이 알면 안 되겠죠. 맞고, 콕과 로스가 제시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에 취약한 후진국에, 맞죠? 여기까지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한다. 동원형은 주로 거기 같이 후진국이지만 선진국에서 가끔 나타날 때도 있다 이거죠. 메인은 정책 의제 설정 주도하에 대상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네 가지 유형 A와 D로 나누었다. 이거 위로 밑에 있죠. 밑에서 대중의 관여 정도가 높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주도자가 민간일 때는 외부 주도라고 그랬죠. 그다음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고 민간일 때는 내부 접근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만 더 알아두면 되는데, 대중의 관여 정도가 높고 정부가 있으는 공고화형이라고 그랬죠. 공고화형. 그다음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고 정부가 할 때는 동원형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23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거기 11번. A는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정책 의결 의제 혜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슈만이 말하는 강요된, 맞죠? 외부 주도형은 강요된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콕과 엘더가 이야기한 걸 거기다 넣었어요. 그냥 외부 주도니까. 그 다음 B의 경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많이 B는 내부 접근형인데 틀렸죠? C에서는 이미 민간 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가 지지 공고화, 맞죠? C는 공고화라고 그랬으니까. D는 정부 힘이 강하고 이익 집단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맞죠? 동원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글 속에 넣을 수 있겠어요? 자, A는 외부 접근, B는 내부 접근, C는 공고화, D는 동원. 그렇죠? 15번. 내부 접근형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 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직을 의존하는 걸 꺼낸다. 맞죠? 동원형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 결정자 주도자. 맞죠? 외부 주도형 정책 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 맞죠? 다원화된 정치체제는 당연히 어떤 체제가 다원화된 정부체제야? 이런 거. 미국같이, 자, 우리 봐봐. 미국은 의사협회 힘써 안 써? 약사, 또 간호사, 총기업체조차도 힘이 세서 함부로 총기 단속도, 규제도 못하죠. 굉장히 다. 근데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대통령 힘은 엄청 크지만 다른 데는 미미하죠. 이게 다원화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집권화된 거 이런 것들을 다원화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원화된 정치에 많이 사용된다. 맞죠?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게 아니라 높아야 되겠죠.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 주도권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에서는 마치 오슨의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 맞죠?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에서는 문제의 흐름, 이슈 아니죠? 무슨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이렇게 이야기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틀린 건 이슈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킹던의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 주기, 정기 계획이 계획 등의 구체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경우에 열리기도 한다. 맞죠?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반제한 문제 했었잖아. 방법적 개인주의, 쓰레기통 모형, 정책의 흐름, 점화장치, 표준 운영 절차 중에서 킹던의 정책적 모형,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내용은 쓰레기통 모형, 정치 흐름, 점화장치. 점화장치는 어떤 걸 말하냐면 모든 것은 다 의제 설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나 어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점화장치라고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반지하 문제도 수해가 터지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점화장치라고 합니다. 포자 모형은 정책 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 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관심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포자 문제는 마치 저 버섯이 뭐가 있어야 돼? 환경이 좋아야 이게 이 버섯이 발화가 되는 거죠. 그처럼 정책 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 쌤, 이 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포자 문제는 거기 있는데 어쨌든 거기 위에 페이지 문제를 좀 펴놓고 포자 문제는 책에도 나왔죠. 포자 문제는 버섯이 그 자체로 환경이 안 좋으면 자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자 환경이 중요하다. 제가 이건 새롭게 나눠드린 거 추가 자료로 나눠드린 거지. 추가 자료로 나눠드린 거. 이 페이지 보면 자 포자 모형이라는 게 있죠. 3번 최근 의제 설정 모형에서 포자 모형.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하면 좋은데 그 자체보다는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책 의제를 할 때 어떤 환경이었느냐. 그다음 포자 모형 이수 관심 주기 모형은 공공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 주기가 있다 본다. 이슈 자체 생명 주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의 특징은 주기 모형. 자, 지금 여름 됐으니까 뭐가 올 것 같아?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수해 문제. 그렇죠? 겨울 되면 폭설 문제. 내년 여름 되면 또 수해 문제. 내년 겨울 되면 또 폭설.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슈가 떠오른다는 모형.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모양입니다. 자, 정책 흐름 모형은 저주가 된 무정부 상태에서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해 적용한다. 무정부 상태의 합리성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자, 어디에서 생각해 봐봐. 정책 흐름 모형, 정책 창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럼 쓰레기통 모형은 조조가 된 무정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저주가 된 무정부 상태의 합리성과 동일한 합리성 과정을 의제 설정 과정에 적용한다. 이러면 되겠죠. 가져오기를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어? 쓰레기통 모형. 자, 동형화 과정 모형은 정부 간 정책 전이가 모방, 규범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죠? 동형화는 같이
같아지려는 걸 동형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은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맞고, 정부 의제 설정 모형 중 동원형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건 아예 PR조차 안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동원형이고, 아니 내부접근형이고, 올림픽, 월드컵 유치. 자, 이건 아까 AC에서 봤다시피 동원형, 그쵸?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지도 집단, 정책 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적용한다. 맞고, 사이먼의 의사결정은 너는 왜 특정한 문제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설명이 없다. 자, 나중에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야기하겠지만 제한된 합리성은 이건 설명해줘요. 봐봐요. 우리가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뭐 할 수는 없다. 대안을 결정할 수는 없다. 왜?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부 만족한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 설명한데 사이먼 이론은 왜 어떤 대안은 선택되는데 왜 대안은 선택이 안 되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조금 이따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할 때 설명을 할 거냐면 방금 바로 나오면 여러분 엘리트 모형 이런 거 있죠? 이런 모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2분 맞습니다. 한계가 있다 해서 뭐 밑줄 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워버리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정체가 있습니다. 흐름을 좀 볼까요? 개관을 했고 정책 뭘 하고 있습니까? 의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서도 전반적인 의의를 봤었고 그다음 정책 의제 설정의 어떤 유형을 좀 봤죠.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책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책 수준은 어떤 게 있었어? 의제 모집단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공정의제화했고 제도의제화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 결정의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봤죠? 그 다음 콕과 로스의 주체에서 정책에 있어서 누가 주체적인 거냐 이것에 입각해서 무엇의 접근형? 민간이 주체가 되는 외부 접근형, 정부가 주체가 되는 뭐가 내부 접근형, 그다음 동원형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했다고 여기까지. 정책을 주체로 했을 때 외부 접근, 내부 접근, 동원형. 그다음 아까 우리가 정책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정책의 수준이 아주 첫 단계냐, 초기 단계냐, 아니면 서서히 대중들이 생각 의식할 단계느냐,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단계냐, 아니면 실제 이제 막 결정 최고 책임자까지 다 알게 되고 이제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기냐 할 때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여기에다가
정책 유형에서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다. 의제 설정에서 이 정책 의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이 사회적 문제, 공정 의제가 정책 문제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어떤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킹던의 정책의 창의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흐름하고 유형 흐름하고 조금 다르지만 유형에 넣어서 생각해도 되고, 빼서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의제 설정에서 실제 정부제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뭘로 정책으로 어느 정도 정책의 문제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킹던의 정체적 창, 그렇죠? 그래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의제 설정 과정을 킹던의 정체적 창에서 어떤 정책은 뭐가 되는데 들어오는데 어떤 정책은 채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유형에 넣어도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정책 의제 설정에서 권력 모형을 보겠습니다. 권력 모형. 선생님, 누가 정책을 하는 것 같아? 자, 정책 의제 설정에서 권력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 정책을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정책을 실제로 하느냐. 자, 많은 다수가 한다, 다수가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 뭐다? 다원주의 아니다. 몇몇이 결정하더라. 엘리트론. 그렇죠? 엘리트. 자, 쌤, 제가 그냥 여기 순서 말고 전체 흐름을 가지고 한번 권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고, 이 설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뭐 한다? 보고 나서 이제 흐름은 다원주의부터 돼 있지만 원래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는 누가 움직이느냐? 다수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소수 엘리트에서 움직이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걸 쭉 설명하고 나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은 마르크스부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 자, 제가 마르크스 이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이론들이 쭉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결정론에 의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물질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주인이다. 물질이 주인이다. 소크라테스는 정신이 주인이에요. 플라톤도.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죠, 물질. 왜 심순애가 이수희를 버리고 김중배한테 갔어요? 다이아몬드. 결국은 사랑이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너무 심했나요?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하다는 게 막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은 물질을 하위 체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하위 체제가 정신적인 것, 종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는 체제더라. 그러니까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육, 정책,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위 체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본주의 사회는 필히 뭐가 될 것이다. 필히
멸망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한 번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해 체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본가. 자본과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노동자. 자, 알다시피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은 자유죠. 자율이든 자유죠. 시장의 자유잖아. 그럼 자유와 경쟁이면 이들끼리도 자본가끼리도 경쟁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자본가들이 유일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자본가들은 자, 이런 경우죠. 임금 경쟁에서 뒤지면 안 돼. 아니, 제품 경쟁에서 뒤지면 안 돼. 자,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합시다. A 라면은 500원인데 B 라면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맛도 똑같은데 1,000원 받는다. 무슨 회사 죽겠어? A 회사 망하겠어. A 회사의 자본가도 기업가도 망하겠어. 그러면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A 회사는 1,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야. 자본으로 해서 이득을 남길 수가 없어. 상품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들에게 돈 조금만 주면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이들한테 이 사람이 여기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일을 2배 시키면 2배 시키고 똑같은 돈 주거나 아니면 여기보다 뭐 한다. 임금을 깎았어. 500원을. 여기는 1,000원인데. 그러면 투입분의 산출이 훨씬 여기가 낫죠. 효과적이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자본 축적도 잘 되고 경쟁이니까 여기가 이기겠죠. 경제학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왜 베트남 같은 데로 가? 노동력이 싼 데야 이득이 남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떼고 한 국가에 머문다 하더라도 적게 줄수록 자신한테 이득이 있고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 회사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게 돼 있다고 봤어. 누구는? 마르크스는. 그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노동자들이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뭘 해체시키고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대.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누구의 높낮이도 인정하지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똑같이 생산을 똑같이 먹으니까 똑같이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자본과 노동자가 있겠어 없겠어? 똑같이 생산, 똑같이 분배하니까. 없으니까 누가 더 계급적으로 높고 낮고 없겠죠.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 평등한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누가 결정하겠어? 여기 집단 생산, 집단 분배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겠죠. 막스는 굉장히 이상적, 뭐라 그럴까? 미래 사회를 그냥 완전히 좋게 봤단 말이야. 미래는 지금은 자본주의로 고통받을지 모르지만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 굉장히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기서부터 시작돼. 여기서부터 옛날 고전적 엘리트론자라고 생각하는 모스카라든가 파레토라든가 미찰스, 과도의 철책을죠. 미엘스, 미철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판한다면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사실은 원래부터는 엘리트 이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비판해요? 과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정책을 집행할 것이냐? 말이 아니다는 거야.
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초기 그래서 엘리트론자들은 특히 미에스 같은 경우 과두제의 절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첼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막상 그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미첼스는 다른 이론도 있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설명 안 해도 제가 그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미첼스 과두의 절칙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가장 공산주의와 닮아있는 독일의 노동당을 방문했어. 그럼 여기는 모든 당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조직이. 가서 보니까 천만에 거기도 몇 명이 선거 때 되니까 몇 명이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하고 있더라. 자, 조금 더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거기하고 가장 비싸게 생각하는 정의당 갔다고 생각합시다. 정의당에 가면 거기 정의당에 있는 모든 당원들이 가서 똑같은 이 권한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 원내대표 몇몇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까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시니까 그 사람은 철칙이라고 해요. 철칙은 도무지 깨지지 않는 거죠. 어디에나 특정한 몇몇이 결정하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과두제의 철칙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는 됐어? 이해는 됐잖아. 그러면 이 몇 명이 누구야? 정의당의 엘리트, 독일 공산당의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엘리트가 결정하는 거지 이런 다원적인 결정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가 이런 사회조차도 우리가 과두제.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인민들이 전부 다 결정하는 것 같아? 아니면 김정은이 몇 명이 결정하는 것 같아? 과두 철칙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헌터의 조금 미안하지만 순서는 조금 조금 엘리트 이론부터 해야 돼서 엘리트 이론 보면 헌터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헌터 236페이지 보면 이 236페이지 그 5페이지 밑에 보면 미첼스 나왔죠. 과두제의 철칙. 그 다음 밀저하고 헌터 나옵니다. 거기 236페이지. 밀즈나 헌터는 이렇게 가서 실제로 헌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명성 접근법이라고 그래서 애틀랜타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냐, 쉽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 시에서 정책을 거의 좌우하느냐 물어보니까 거기 여러 사람, 기업과 금융과 상업 분야 쭉 있는데 보니까 기업 엘리트들이 거의 뭐하더라? 장악하더라. 그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흐름만 보자고. 흐름만. 기업 엘리트들이 장악을 하더라. 헌트가 실제로 연구를 했고 실증적인 연구를 했고 그 다음 밀즈라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니까 밀즈가 있죠. 전체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정부, 기업, 군부 여기서 거의 다 결정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어떤 거다? 엘리트. 그러자 선생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게 누구냐면 달입니다. 달. 앞으로 좀 넘어가고 다원주의자 이제 다원주의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다원주의 가면
거기 달이라고 있죠. 뉴 헤븐시 사례 연구 232페이지 제일 밑에 달. 달이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조금 처참하게 깨져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밀즈와 누가 헌터들이 여기서 많이 깨져. 이 연구에서, 달의 연구에서. 달이 거기 어떤 걸 연구해 보니까 달의 연구 보니까 뉴 헤이븐시 사례 연구가 있어.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특정한 엘리트보다는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그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특정한 몇몇이 결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결정이 일어나더라. 그렇죠? 자, 거기 나번 좀 읽어 일단은. 뉴헤븐에서는 특정한 집단 또는 개인이 모든 정치적 쟁점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함. 즉 모든 쟁점에서 한 집단이나 개인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 그 밑에 보면 결국 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경쟁적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중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거의 많은 부분이 몇몇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대다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여기보다는 아까 헌터보다는 더 정교하게 이렇게 검증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대강 흐름만 보자. 흐름만. 이게 다운로인데 이게 나오니까 밀리는 것 같아. 엘리트로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한 무사 결정론을 엘리트 이론에서 신엘리트 이론에서 발표하죠. 무사 결정론. 그래서 무사 결정론은 뭘 이야기한다? 그렇죠? 무사 결정론은 거기 굉장히 중요한 237페이지 보면 무사 결정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가? 정책 결정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법안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의제로 설정되지 못하도록 누르는 힘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다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하는 거 의안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아예 이 위로 못 떠오르게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3공화국 때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그때 많았죠. 산업화가 됐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노동 문제, 환경 문제는 올라오는데 다 막아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자, 니네들 봐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봤을 때 이걸로만 이야기하니까 약간의 그런 모습이 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정할 때는 여러 국민들 눈치 봐야 안 봐요? 눈치 보죠. 근데 어떤 의제가 아예 못 올라가게 하는 거, 아예 다루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엘리트들이 하는 거죠. 우리 일반 다원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달의 이익집단론 여기 빼먹었네. 나중에 자세히 할 때 하겠습니다. 달과 이익집단론이 나옵니다.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익집단이 많아질수록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여기 봅시다. 의사집단 나오면 당연히 누가 나옵니까?
간호사 집단, 자기가 관련되거나 뭐하면 약사 집단, 제약회사 이런 데서 다 뭐하겠어? 이 뭐가 되면 이익 집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집단들이 참여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게 이익집단론입니다. 조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이건 다원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사 결정들이 이야기되면서 자, 못 올라오게 하는 건 거의 대부분보다 엘리트니까 실제로는 엘리트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게 이 주장이 되니까 그 다음 신다원론이 나오죠. 왜? 이게 거의 다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을 상당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물론 이제 어떤 거 무사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 전에 엘리트 이론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나오게 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다시요. 흐름은 뭐가 먼저 있고 공산당 선언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고전적 엘리트 이론가들, 특히 미첼스 같은 과도제의 철칙을 취한 이론가들. 그다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의 확립하기 위해서 실증적으로 밀즈나 헌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다음 이제 이것에 대한 비판은 다원론이 나오고, 다원론은 달에 실증적 연구하고, 방금 누구였었죠? 이익 집단론을 편 사람, 이 사람도 중요한데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나왔고, 이게 나오면서 서서히 이 엘리트론이 밀리네. 50년대 나왔던 그 엘리트론이 밀리니까 신엘리트론으로 어떤 게 나왔다? 여기 무사 결정, 그쵸? 이게 나왔고, 또 이게 나오니까 이걸 좀 더 어떻게 보충해서 신다원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원론 개관. 자, 230페이지. 다원주의란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이 개인이나 소수 지배층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을 폭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가정, 정책은 다양한 집단 간의 타협, 협상, 협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다양한 이익 집단, 정당, 의회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정책이란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이해 주고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결과이다. 거기 특징, 권력은 사회의 모든 집단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정치적 힘이 없는 집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집단을 지배하는 특정 집단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그냥 모든 집단으로 바꿨어. 집단. 그래서 다리 연구해보니까, 뉘에본실 연구해보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집단은 없더라. 쉽게 말해서 시혜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되고, 환경 문제가 나오면 환경과 관련되고, 산업 문제가 나오면 산업에 관련된 이런 엘리트도, 물론 엘리트는 있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거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엘리트들은 없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 엘리트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서로 간에 타협과 조정돼서 정책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달의 연구에 했고, 폴스빌에 넘어가 되고 있고,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은, 그러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이익 집단은 결국은 많은 누구를 대변한다는가? 국민들을 대변하고 특정 이익 집단이 모든 걸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미국 사회가 소수의 특수 이해관계에 자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정치 과정에 다양한 이익 집단의 요구와 주장이 발휘되는 이유를
잠재 집단과 중복 성원에서 찾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집단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국가가 3천만 원, 연 3천만 원 이하에게 20% 올리는 정책을 펼쳤어. 이하에게 소득세를 20% 올리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연봉 3천만 이하인 사람들만 나오고 이렇게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수의 이익 집단들이 나를 따를 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대학생, 막 지금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취업 준비생의 집단들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내가 막 들어가서 5천만 원 받을 자신은 없거든. 뻔하잖아. 야, 어째 갑자기 뭐 5천이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뻔하면 어떻게 되겠어? 평소에는 여기 지지도 안 했잖아. 이를테면 이게 노동자 계급을 합시다. 별로 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하겠어? 또는 저소득, 지금 뭐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저소득 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이 지지를 보낼 수 있겠죠. 잠재 집단,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언제 이 집단에 동조할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럼 이 집단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어, 없겠어? 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중복 집단은 이 집단에 속하면서도 이 집단에 속한 대부분은 많은 사회에서는 이런 중복 집단, 미국 사회 같은 경우 중복 집단 형태를 띠더라 이거야. 만약에 여성이면서 뭐 고소득자도 있을 거고 여성이면서도 여러 가지, 그쵸? 자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변호사 단체가 어떤 정책을 하는데 남성 위주의 뭐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변호사 단체가 하면 여성은 변호사 단체에 속하지만 또 여성 집단에 속하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게 중복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익 집단이 특정한 집단에서 휘둘리지 않느냐? 그럴 때 뭐 한다? 그렇죠. 뭐하고 잰다? 잠재 집단하고 중복성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 자, 선생님, 특정한 이익 집단이 또 자주해버리면 그건 엘리트가 돼버리겠죠. 그렇게 안 되니까 많은 이익 집단들이 거의 어떤 힘을 가지고 동등한 힘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나간다. 그러면서 이건 다원주의에 해당되겠죠. 자, 그 이익 집단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의견들을 반영되는 정책이 일어나겠죠. 이게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다원론인 입증자, 신다원론 입장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거기 신다원론의 입장에서 신다원론은 이익 집단의 힘이 균등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그건 엘리트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자, 234페이지 밑에 양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집단의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더라도 기업가 집단 단체가 힘이 더 있다는 건 안다. 그건 인정하자.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삼성이 거슬리는 정책을 쓰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니까. 그다음 또 하나, 이때 아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익 집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정부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생각했어. 이익 집단들 누구 편을 안 들고 중립적 입장을 생각했는데 신다원론은 그것도 바꿨어. 우리가
노동자 단체하고 이 기업가 단체하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똑같이 대할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것조차 받아들이겠다. 자, 그래서 정부가 중립적인 조종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다음 3번 정부가 이익 집단의 활동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한다고 본다. 정경 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부기구 분권을 주장하고 현상 유지 편향과 불평등 구조를 심화 방지하기 위해서 다원적 민주주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신다원주의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여전히 특정 집단에 의해서 모든 게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 봐라.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 비례대표제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비례대표제 같은 게 보면 비례대표니까 여러 이익 집단들의 대표들을 반영하고 그런 것들 보면 꼭 특정 집단이 다 결정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렇죠? 관료들도 잘 보면 관료들도 전부 다 기업가 자녀들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들어가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어떤 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업가에게 어느 정도는 더 힘이 더 셀지 모르지만 다양한 의견들도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신다원주의. 신다원주의하고 다원주의하고 차이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공통점은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 정책 결정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질 때 영향력은 다르다. 힘은 다 다르다. 대신에 또 하나는 정부는 중립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기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했어요. 자, 여기서 공통점 우리가 다원론자들은 정책 결정의 기회가 동등하고 영향력도 어느 정도는 동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기회가 정책 결정할 때 정책에 대한 접근할 기회는 동등하고 영향력도 동등하고 국가는 중립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다원론에서는 자, 그래 이 정책 결정에 대한 기회는 동등하다고 생각하자. 근데 영향력은 다르다. 기업가 쪽이 훨씬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죠? 그다음 국가 중립성은 아닐지 모르겠다. 꼭 중립자라고 말하기는 조정자라고, 그러니까 중립자 또는 조정자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이번에 법인세 같은 걸 인하해 줬어요. 법인세 인하해 줬죠. 그럴 때 많은 단체에서 세금에 관련돼서 정책을 펼칠 때 접근할 기회는 같다 이거야.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는 세금 이렇게 많은 게 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쪽이 워낙 힘이 세니까 여기에 대해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쪽이 힘이 워낙 세니까 영향력은 다르니까 이쪽의 결정이 뭐든 그대로 정책기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 그때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왠지 기업가 편을 들 가능성도 있겠다. 이번에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인세 인하할 때.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잘 될 거고 기업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이 좋을 거고 경제 상황이 잘 되면 고용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선전했죠. 이런 것까지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완전히 모든 부분이 그 특정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선생님 이해는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하겠지만, 자 엘리트 이론 아까 이야기했고, 엘리트에서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자 선생님 거기 보시면 결국 의회에서 엘리트를 국가와 정부가 좌우할 수 있으며, 자, 이는 국가 전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 위에 엘리트 이론은 파르트 법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대8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법칙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죠?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사실은 어떻다? 특정한 집단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태도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특히 미첼스의 과도의 철칙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걸 연구한 게 밀즈의 지휘적 근법과 헌터의 명성적. 이 세상에 이걸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헌터의 명성적 근법, 밀즈의 지휘적 근법, 그쵸? 이걸 바꿔서 시험에 문제를 낸 적도 있는데 너무 우스운 시험이죠. 그래서 자 헌터의 명예적 근법은 실증적으로 연구한 거고, 밀즈도 그냥 전반적인 자료 연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지만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울 때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이게 바꿔서 된 적이 있다고. 그래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헌터의 지휘적 근법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럴 때 그런 거 외울 때 간단하게 그냥 현명한 사람은 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엘리트야. 엘리트의 현명한 사람도 밀지 않는다. 그래서 밀즈의 지휘적 근법은 누가 정부, 기업, 군인 등에서 주요 직책을 점유하고 정책들을 해나가더라. 그다음 관료제는 나중에 하고 배분은 나중에 하고, 헌터는 명성 접근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애틀랜타 시에서 연구를 몇 명을 그러니까 명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업과 금융과 상업 분야의 최고 경영자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들은 지역사회 응집력과 동료의식을 갖고 강하고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들을 담배에 연관 자욱한 방에서 정책을 결정하더라. 담배 연기 가득한 자욱한 방.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결정하더라 이거죠. 그다음 신엘리트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무사 경쟁이라고 그랬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사 결정론은 꼭 알아들어. 바흐라흐하고 바라츠의 무사 결정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한 2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겠죠. 점심시간에 이거 좀 읽고 있으시길 바라고 끝나고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 없으면 식사하시고 수고하겠습니다.